네, 정치 생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4월 12일 방송인데, 오늘 날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녹화거든요. 녹화라고 오늘은 이실직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의총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예, 의총이 진행 중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오늘 방송이 나갈 8시에도 결론이 안 났을 수도 있겠어요. 아니요, 저는 결론 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나겠죠.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이거 검찰 정상화법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 통과 못 시키면은 당론으로 제가 보기엔 당 깨질 것 같아요. 당원들이 그냥 있겠어요? 아유. 아마 당원들 거의 한 3분의 1은 탈당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아유. 지방선거 기권하죠, 다. 지방선거에 네. 그친다. 기권. 네. 오늘 만약에 이 검찰을 정상화시키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위를 떠난 화살입니다. 어느 관역이든지 관역에 꽂혀야 돼요. 아이고 진작에 좀 하지 왜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동안 뭐 했나 모르겠어요. 뭐 못 들어하셨어? 그렇게 바쁘셨나? 2년 동안 별로 한 일도 없어 보이던데. 어? 의석을 이렇게 맡겼을 때는 그만큼 큰 일을 하라는 건데 뭐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 밀린 숙제를 하느라고 게다가 또 정권을 내준 마당에 외양간 고치는 용도로. 아이고. 이거는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까지 검찰 개혁한 게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반성돼야 됩니다. 6대 중범죄만 네. 오히려 검찰에 남겨뒀잖아요. 네. 그게 뭡니까? 전부 다 특수부에서 하는 일들만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검찰 개혁 과정에서 오히려 특수부 권한만 커지고 일반 형사부라든가 이쪽은 소외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렇지. 일반 형사부 검사들도 특수부에게 지금 동의하는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줄 문재인 서고 있어요. 지금 줄 서고 있어.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든 뭐 통과가 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만은 정말 만시지탄의 감을 지울 길이 없다. 근데 뭐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필리버스터로 해서 시간을 저쪽에서 줘요. 저지할 수 이제 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이걸 그 법사위를 통과해가지고 의안조정위원 소위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분의 2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 양양자 의원이 들어와서 사보임돼서 들어가기 사보임, 때문에 네. 통과해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합니다. 예. 본회의 안건을 상정했을 때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데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게 180명의 찬성입니다. 180명이 찬성하면은 필리버스터를 하루만 하고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172석, 그다음에 친여 무소속이 김홍걸, 양향자, 윤미향, 이상직 다 그다음에 저기 용해인 시대 그죠?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조중훈 다 해도 179석밖에 안 돼요. 아니 그 지금 이상직 의원은 감옥 밖에 있습니까? 이상직 의원 감옥 구속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어쨌든 저기 국회의원 지금 이제 상실한. 어쨌든 그 투표 못. 아직 상실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안 냈는데. 예. 상실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여 의원을 다 모아도 180명이 안 된다는 거죠. 한 석이 부족하네요. 예? 한 석이. 한 석이나 두 석이 부족한 상황인데 아시지만 정의당이 6석이지 않습니까? 네. 정의당 6석이 동의를 해줘야지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숫자 상황이 되어 있다. 야 이제 정의당 손을 벌려야 됩니까?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110석인데 이 사람이 한 사람당 6시간씩 필리버스터를 하면 660시간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하는 시간까지 이제 버틸 수 있는 거죠. 취임이 돼서 뭐 어쨌든 필리버스터가 끝나더라도 그걸 통과시켜봐야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해버리면은 이제 예. 도로함이 답을 되는 거죠. 아니 거부권 행사하면 그 완전히 무의가 됩니까? 국회가 결의해도? 무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어이구야 대통령 세네. 그 이제 흔히 아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 프랑스식 아니 대통령제에서 그러면은 채택된 민주당이 172석으로 할 수 있는 기한도 저기 얼마 안 5월 남았네요. 9일까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목에 딱 차 있는 겁니다. 그렇지. 지금 다 꼭 해야 된다는 거죠. 4월 안에. 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좀 하셔야지. 뭐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미룰 일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사실은 뭐 이 법안의 그 중요성도 있지만은 민주당은 뭐 효능감이 없는 정당이구나. 이런 그 국민들의 인식을
주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정치의 영역입니다. 전형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수처법이라든가 검찰개혁 입법할 때 보면은 이 법조인 출신들이 네. 쓸데없이 시간 끌게 한 측면이 많아요. 이 법의 완결성의 문제, 상위법과 하위법의 마찰의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조문에서의 보완의 문제 이런 것들인데 정치의 영역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솔직히 그 내용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정치적으로 말씀하신 효능감을 얻기 위해서는 네. 전선이 쳐지면 그걸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정치생쇼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도 안 했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프란체스코 학부 교수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그 민주당 지방공천 얘기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서울시장 송영길 그 후보 네. 반대하는 이들도 상당하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아니 지금 정말 헌신하는 마음에서 나갔는데 본인들은 안 나갈 거면서 이렇게 딴종말 걸고 반대만 하고 이래서 해야 되겠느냐는 목소리도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먼저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두 가지의 양비론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서울시장 후보에 나가겠다고 손든 사람이 없었다라는 네. 사람 비판만 했지. 네. 두 번째는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도 좀 뜬금없었다. 과정도 그렇고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같이 양비론적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지금 상황은 뭐 희생 헌신 또는 왜 월담했느냐 이거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여론조사 잘 나오는 사람, 이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를 만드는 절차에 빨리 들어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도부도 예를 들자면은 송영길 전 대표보다 여론조사가 더 잘 나오는 사람, 승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데리고 와서 전략공천 하시고 그게 없으면은 송영길 대표를 포함해서 빨리 경선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이 혼란과 논쟁을 빨리 종결시키는 길이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서울시의 국회의원 20명이 그 일단은 긴급 회동해가지고 반대 의사를 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인가 그 서울시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반대 의견을 지금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 여론상의 조사 최근에 나오는 걸 보면 뉴데일리가 4월 8일날 9일날 이틀 조사한 거, 그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조사한 거 보면은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과의 가상 대결에서 송영길 후보나 박주민 후보가 한 40% 초반이 나와요. 예. 그래서 지금 오세훈 후보가 한 50.5대, 송영길 후보 44.7, 오세훈 후보 51.6대, 박주민 후보가 42.8% 이렇게 나와서 이게 상당히 숫자가 애매해요. 이게 조금 더 붙을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이고 생각보다 그 박영선 후보가 받았던 것보다는 지금 많이 받고 있고 민주당 정당 지지도보다도 지금 이 후보 인물 경쟁력 부분이 가미가 돼서 40%를 좀 넘는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그 공천 신청을 한 6명들이 경선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좀 붐업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 지금 김민석 의원께서 한 4명 정도를 새롭게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전략을 주든 아니면 이 붐업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이밍상 그 외부 인사들이 왔을 때 이 정도 지지율 나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미 지금 이게 레일에 깔려서 기차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지금 이 상황에 들어오면 이 지지층이 또 갈라질 수가 있어요. 예. 그 외부 인사 4명 거론한 게 강병원, 예, 그냥 강경화 장관, 그다음에 그 김현종 그 통상교섭본부장, 그다음에 박용만. 김용만 아니고? 박용만. 네, 박용만. 김용만이 아닙니다. 박용만이. 그래서 이 4명인데 네. 이분들이 이 송영길 전 대표 나오기 전에 이렇게 붐업이 돼가지고 뭔가 시너지를 내는 흐름을 만들었다면 그 4명이 경쟁력이 있을 후보가 됐었을 텐데 이미 지금 내일이 깔려서 이제 갔어요. 차가 출발이 됐어요. 네. 그래서 외부 인사 가지고는 이 정도 숫자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현재 6명 가지고 경선을 하는 게 그나마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송영길 후보가 아니고 박주민 후보가 송영길 후보를 꺾고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 후보로 올라온다면 그것도 상당히 또 좀 변화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판을 흔들 이유가 될 것 같다. 그렇죠. 예. 뭐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서울시장 후보들이
일차적으로 오세훈 후보와 싸우는 것보다 윤석열 당선인과 싸우는 게 네. 전략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세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네. 중도적 이미지와 자기 특유의 표가 있습니다. 네. 고유의 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지지층들을 제대로 불려내려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불평 불만들을 조직화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용산 이전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대척점에 서서 싸워주는 것이 저는 선거 전략으로 중요하지 지금 당내에서 누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네. 싸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는 이제 아젠다를 선점해서 아젠다를 끌고 가는 어떤 그런 인물로서의 역할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거고 그걸 통해서 기초와 의회, 기초광역 그 의회에 그 지키는 거 현재 민주당의 숫자를 의석을 지키는 것이 네.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어떻습니까? 경기도지사 굉장히 경기도지사는 뭐 복잡해지고 있죠. 김동연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뒤로 이제 안민석, 염태영, 예. 그다음 조정식 후보가 조금 뒤처져 있는 상황인데요. 김동연 후보가 생각보다 서울과 달리 좀 상승세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심 송심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송영길 대표가 덕을 보는 건데요. 경기도에서는 이심 김심, 이심 동심 논쟁 이게 잘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동연 후보가 이 상승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가서 이 안민석 후보와 염태영 후보의 단일화 문제 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좀 변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김은혜가 될 것 같아요. 후보가 윤심이 작동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타상피 김은혜를 출격시켜서 당내 경쟁자였고 불편했던 유승민을 아웃시키고 그다음에 본선에 김은혜 후보가 출마해서 이재명 후보를 계속해서 저격하는 상황. 이걸 아마 그 윤석열 당선인이 노리고 있다. 그래서 김은혜를 내보냈다. 이게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김은혜 후보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보면은 PNR하고 지금 경인일보가 모노리서치에서 이제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경인일보 자료를 보면은 이게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했어요. 8일날 9일날 진행이 됐는데 김은혜 후보가 여야 다자 후보들 다자에서 김은혜 후보가 17.6%로 1위고 그다음에 유승민 14.6, 김동연 13.7, 안민석 6.7, 염태영 6.5 순으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잘 모르겠다가 33%인데 요게 이제 당내 경선을 거치면서 진행이 되면은 상당히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은혜 후보가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는 판이 굉장히 재밌게 됐어요. 강용석이 무소속으로 나오고 김은혜 의원이 나오면서 굉장히 판의 역동성이 커졌고 거기서 이제 꺾고 올라오면 상당히 좀 윤심을 바람을 타고 지금 올라오는 거라서 경기도에서 아마 2심도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럼 아까 이제 박진희 교수님은 김동연 후보가 좀 바람을 못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등장을 하게 되면 저는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좀 유리해 주시다. 만약 김동연 후보가 된다라면 예, 그렇게 어려운 선거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동연 후보도 저희가 한번 모시겠습니다만은 네. 그분이 민주당하고 맞습니까? 그럼 그분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잘 모르는데 지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좀 알고 CCBB 가려보고 장점 저는 단점 따져보고. 다른 부분보다 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제 기재부 부총리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었던 부분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이라든가 기본적인 정치적 성향, 정책적 기조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해명과 또는 어떤 이 수렴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많이 또 지지자들하고 접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후보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그 단지 대선 때 저렇게 뭐 후보 단일화했다고 그걸로 저 사람 우리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싶고요. 좀 대중하고 접촉도를 좀 높였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어요. 맞아요. 지금 지지율 높다고 그냥 뭐 나 찍어주시오. 윤석열하고 뭐가 달라? 예. 제가 그분을 뭐 반대하거나 뭐 이견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너무 모르니까. 그렇죠. 좀 움직여 주실 필요가 있죠. 그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가장 걱정이 뭡니까?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이렇게 투표를 했겠어요? 사실 아니 정계 입문 6개월 만인데 그냥 허상 이미지만 갖고 그렇게 찍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제가 누차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발 좀 그 제기된 의혹들 공적인 의혹들에 대해서는 답변하라 성실하게 소명하라 했는데 다 쌩깠잖아요. 그쵸. 아니라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고발해버리고 고소해버리고 측근시켜서 고발하고 본인이 직접 고소한 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런 식이면은 이거 뭐 진짜 눈 감고 이거 윤석열을 지금 얼마나 국민들한테 안 고맙겠어요. 국민들이 고맙겠어요? 자기가 대통령 이렇게 정말 초단기에 그렇죠. 별다른 민심 수령 없이 검증 없이 이렇게 대통령이 됐으니 국민한테 고마워하겠냐고요. 난 이게 문제야. 그냥 표현이지 뭐 날로 먹은 거죠. 날로 먹은 거예요, 날로 먹은 거. 지금도 뭐 지지율 보시면은 그냥 밥만 먹고 다닐 때가 제일 잘 나와요. 뭐 일하면 잘 안 나와요. 조용히 있을 때 그냥 입 닫고 있을 때 그때 지지율 오른다고. 이야, 뭐 이런 선거가 다 있나 싶어요. 예,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 지방선거 과정은 이러하고요. 저는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네. 지난 대선 때는 충청권에서 우리가 한 10% 가까이 졌습니다만 네. 지방선거에는 충청도의 우리 시도지사 후보들이 선전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충남이라든가 대전, 세종 여기에 좀 이 현직들입니다. 대다수가 민주당 단체장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선전 상황들 그리고 또 당에서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지원할 방법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이제 지금 17개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17개 중에 12개를 민주당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8대 9 정도 하면은 8대 9 정도의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방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국 경기도를 누가 가져가냐 그리고 충청권의 4개를 국민의힘 쪽에서 얼마나 가져가냐 요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는 민주당이 지금 공천자가 없거든요. 신청자가 없어서 네. 강원도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요 한 5개 지역이 이번 지방선거에 이제 판세를 가를 지역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박지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권이 지금 현역들이 민주당 소속 현역들이 굉장히 좀 젊어요. 젊고 평판이 좋아요. 평판도 좋고 관리도 또 지역 관리도 잘 했기 때문에 잘 지킬 수 있을 거다.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산은 누가 나옵니까? 부산 지금 저기가 나와 있잖아요. 변성환 전 부시장이 부시장. 나왔는데 네. 근데 지금 김혜영 의원을 계속 설득한다는데 전략 공천 가능성이 이제 신청은 다 지금 후보들이 했지만은 이제 당에서 공천 관리하면서 전략 공천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 그래서 서울 같은 지역도 지금 이제 후보들이 있긴 있지만 6명이 등록을 했지만 전략 공천할 가능성도 지금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서울시장도 전략 공천 얘기 나오는데 좀 누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면서요. 좀 그럴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요. 쉽게 말해서 자 김용민 PD, 오세훈 시장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 딱 넣었다. 네. 김용민 PD가 오세훈보다 여론조사가 잘 나온다. 거의 근접했다. 네. 이 정도 돼야지 전략 공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확장성만 보고 40%밖에 김용민 PD를 넣는 40%밖에 안 나오는데 김용민 PD가 확장성이 있어. 우리 주관적 판단으로서 이렇게 해서 전략 공천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과연 저는 오세훈 시장을 그렇게 앞서거나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후보가 현재 있을까? 글쎄요. 저는 뭐 좀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려니 차라리 이 경선 절차를 제대로 만들어주는 게 지금 더 현실적일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맞습니다. 예. 전략 공천. 뭐 좋은데 뭐 사람이 있으면은 혹시 여론조사 잘 나오면 나갈 생각 있습니까? 아유 저는 그 정치권에서 금기죠. 저야 뭐 이거 생각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예. 그래요. 저는 선거가 너무 암울하진 않는데 네. 암울하지 않다고 봅니다. 5월 한 달 동안 민주당을 위해서 선거 운동한 사람이 있어요. 윤석열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윤석열과 싸우는 게 선거 운동입니다. 그럼 네. 그리고 그 후보가 이 사람 찍어서 당선시켰을 때 윤석열에게 견제구가 될 만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저는 굉장히
이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당한 거잖아요. 대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정권 심판론이잖아요.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군지 보지도 안 하고 찍어준 거잖아요. 똑같이 서울시장 선거도 오세훈과만 싸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초반부터 네. 민주당을 찍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8명의 그 장관 후보자가 천거가 됐는데, 야, 뭐 그냥 하루 이틀 사이 4명은 거의 낙막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인사들이 왜 그 자리로 가야 되는지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더만요. 이게 보통 이제 음. 인사를 잘하는 것은 한 3가지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음. 이게 제 기준입니다. 음.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네. 코드라는 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예. 역사적 정체성, 그다음에 정책적 정체성 이런 부분이 맞아야 된다. 두 번째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검증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 지금 인사한 내용을 봤을 때는 뭐 이 3가지 기준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내가 이겼으니까 전리품 나눠주듯이 내 친한 사람들한테 한 자리 주지 뭐. 뭐 그런 적의 수준으로 보여요. 네. 정권을 잘 운영하겠다 이런 뜻이 저는 전혀 안 보인다고 보입니다. 이게 사실. 네. 이게 보시면 대부분이 그냥 개인적 인연이에요. 이 기준은 윤석열 당선인과의 개인적 인연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그 경북대 병원장 출신의 정호영 지명자 같은 경우 친구. 네, 친구랑 친구. 이분이 이제 위암 수술 전문가랍니다. 이 우리 복지부라는 게 그런 의료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 분야 복지 정책 그렇죠. 전반에 걸쳐서 사회 정책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참 맞는지 궁금하고요. 과학기술정통부도 이 이종호 지명자 같은 경우에 2021년 5월 19일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취임하자마자 사퇴하자마자 반도체 공부했다고 네. 찾아간 그 연구소 소장이에요. 그렇지. 그런 인연입니다. 네. 또 이분은 그냥 과학자예요. 과학자. 과학자가 이 연구하는 분이 정책을 하는 거는 좀 별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문체부의 이제 박병구현 중앙일보 편집인도 그냥 캠프 시절 특보. 국방부의 그 이종섭 그 지명자도 캠프 시절 특보. 여가부의 김현숙 교수도 캠프 시절 특보. 전부 다 이런 식의 그냥 개인적 관계예요. 그냥 전리품 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대표적으로 원희룡 도지사 문제도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대장동 1타 강사였으니까 아이 떡 하나 주지 뭐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솔직히. 그렇지. 예. 근데 우리 저 원희룡 씨는 저희 그 김용민 TV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제주도에 대장동이 있습니다. 오등봉 사업이라고. 네. 야, 대장동은 돈을 크게 회수했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그렇죠. 거기는 아예 8.91%라고 그 이상 수익이 나지 않으면 공공환수가 안 되게끔 만들었어요. 8.91%가 안 되게 그 장부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수만 가지 방법이 있더만요. 그게 꼭 불법이 아니야. 합법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대. 이러면 뭐야, 저기 공공환수를 뭐 한 푼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원희룡 씨가 또 그걸 설계했던 분이고 또 그걸 또 그 비밀 자료로 또 묶어놨대 보니까. 그래요? 비밀이 아니게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만은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대장동 갖고 지금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처지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리고 저희 빠뜨릴 수 없는 게 한덕수 총리 문제인데요. 그렇지.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했다고 해서 네. 그때하고 지금 시대가 변했어요. 예. 우리가 뭐 조선시대 기준으로 지금 다시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국민들이 느끼는 이 정부 총리에 대한 도덕성의 기준이 달라졌고 또 윤석열 당선인 자체가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저는 엄격하게 이분을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동산 그 외국계 대기업에 대해서 자기 집을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많이 받은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저는 가장 그 문제는 김현장 문제라고 봐요. 지금 김현장이 우리 이제 삼성공화국이라고 비판했지 않습니까? 김현장 공화국이 지금 돼갈 판이에요. 그렇죠. 이 고위 관료들, 법조인들이 김현장 들어갔다가 다시 정관계로 나왔다가 기업으로 갔다가 이 한국 사회에 구조적인 줄기마다 김현장의 입김이 작동되는 그런 사회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에 이 한덕수 총리 지명을 계기로 김현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로 한번 공론화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김현장에 그 한덕수 씨가 있었을 때 그 론스타의
편의와 이익을 대변했다 이런 의혹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본인은 부인하지만은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게 참 문제예요. 그것도 게다가 부총리 누가 됐습니까? 어? 또 그 론스타요. 추경호. 또 론스타 관련자입니다. 추경호가 또 론스타를 그 해외로 튈 수 있게 또 도와줬다 이런 지금 의혹을 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추경호도 지금 부총리가 됐어요. 와 론스타가 진짜 스타네. 이제 이 두 사람 임명은 네. 경제 정책은 반개미 정책이다, 안티 개미 정책을 하겠다, 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주의자들이 이제 득세를 하는 그런 인선이 있었고, 그리고 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그 정관예우를 할 때 이제 이분이 통상 한미 FTA 전도사였잖아요. 그래서 네. 그 통상 그런 쪽에서 일했던 분들의 정관예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번에 그 금액 연간 받는 그 돈의 액수를 보면서 이 정도 받는구나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선정한 거와 관련해서는 아까 대장동 얘기하셨는데 그 김은혜 의원을 지금 등 떠밀어서 내보낸 것도 다 대장동 그 본인이 저격수라고 그러는 면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당선인이 아직 이 대장동과 가지고 이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이 모습 자체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 원희룡 지사는 어떠한 전문성이 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그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제주지사를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을 한 거에 대한 기준이 별로 잘 명확하지가 않고 여가부 부분도 상당히 좀 이 여가부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 정부조직법 개편은 이제 지방선거 이후로 밀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장관을 먼저 선임을 하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뭐 지금 여가부 장관 뭐 문 닫고 나오라는 거죠. 문 닫을 때까지 있어라. 네, 이럴 그렇죠. 수도 있는데. 예, 예.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선의 기준이 이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이해관계자들을 다 장관으로 지금 앉혀놨어요.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박보균 언론인을 문체부 장관으로 한 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문화, 체육, 관광 중에 뭐가 연관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인선 자체가 기준이 너무 정말 없었다. 이게 답답한 현실이에요, 정말로. 그냥 뭐 제가 감히 조언 드리자면 네. 현재 있는 공무원 차관들 다 진급시켜서 장관 쓰시지 그래요. 그냥 관료 사회에 그게 차라리 그런 것 나아요. 같아요. 관료사회. 네. 우리 이제 농담 비슷하게 농담이 아니고 이제 속설입니다만은 진보는 나라를 바꾸려 하고 보수는 나라를 지키려 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수는 원래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관료가 다 보수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민주당 의총 얘기를 좀 하자면은 다시 또 얘기하지만 너무 속상하고요. 좀 진지하게 좀 하지. 그래도 그 이소영 비대위원 이 사람이 이 검수 완박이라는 표현은 이제 부적절해 보입니다만은 검찰 정상화와 관련해서 딴죽을 걸고 나섰어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거고 그동안 그 방향으로 왔었고 근데 그 제때 이걸 그 입법화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정권을 내주고 또 정권 내준 마당에 외양간 고치려고 하니까 뭐 또 여기서 또 딴죽 걸고 아니 이 양반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검찰의 이익을 나라도 대변해야지 뭐 이런 어떤 사명감으로 그런 말을 한 건지 또 아니 근데 그 왜 이소영 씨는 그렇게 자주 발탁이 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뒤에 누가 백이 있나 봐요. 든든한 백이 있는 것 같아요. 비대위원내 왜 그 사람이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지난번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선거에 과천에서 졌어요. 졌어요. 의왕도 지금 거의 1000표, 1400표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의왕은 완전한 민주당의 표밭이었고 그렇죠.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한 4% 이겼다고 그러는데 그 시골도 아니고 도시 지역인 과천 의왕에서 이렇게 거의 지다시피 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비상대책위원으로 갔나 몰라. 저는 뭐 사실 21대 국회에 정치를 해야 되는지 왜 하는지 설명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비대위 구성에 정당성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되냐면은 내부 투쟁에 대해서는 발언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강력한 대여 투쟁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당 됐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강력한 대여 투쟁하는 것이 지금 비대위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행정 절차
혁신의 행정 절차를 내주는 것이 저는 비대위가 할 역할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이소영 씨 같은 경우는 진짜 계속 지금 두 번째예요. 그 어줍잖은 훈장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굉장히 어줍잖은 그 훈계질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자기 굉장히 지금 뭐 검찰개혁에서 그 아주 정석의 방향을 제시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말을 하는 걸 다 들어가서 따져보면은 정말 그걸 묻고 싶어요. 여지껏 뭐 했냐고. 지금 뭐 검찰이 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수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뭐 진영 전체가 검사 한 명과 대립하는 이런 그 지금까지의 검찰개혁 투쟁에 대해서 평가와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완전히 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 지금 하나하나 다 정말로 당신이 그동안 2년 동안 뭐 했는지 검찰개혁을 위해서 그걸 정말 물어보고 싶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요. 그거 참. 아니 누가 영입을 했어요? 이 사람? 제가 보기에는 인재 영입 8호로 해서 이게 들어왔던 세대적 특성과 정당이 자리 잡지 못한 게 그냥 맞부딪히는 것 같아요. 486들 용퇴하고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뭐 저는 뭐 용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486들이 그 당시에 이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학생 운동을 하고 또 학생회를 하면서 정치 투쟁 속에서 훈련된 측면이 있어요. 대중 운동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퇴조하고 그 이후의 세대가 새롭게 어떤 이 세대적 가치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훈련된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훈련된 시스템이 없는 거야. 정당이 내부에서 인재를 양성하지 않고 이벤트적으로 명망가라든가 또는 어떤 이 하나의 좀 이 이슈거리가 될 만한 사람들 영입해오는 사실 악극단 결성하는 수준이었잖아요. 뭐 태권도 선수 데리고 오고 뭐 바둑 선수 데리고 오고 누구지 알고 그러면서. 뭐 악단 하더라도 좀 명망가라도 데려와야 되는데 이소영 난 처음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부터 정치 엘리트가 새롭게 충원되지 못하니까 정치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저는 이어진다 이렇게 보이고 이 현상은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여야가 합의해서 그 정책연구소에 정치대학원을 뭐 1년제 과정이나 2년제 과정으로 그렇죠. 법률적으로 규정해서 설치한다거나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정치교육원이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으로서 설계를 하지 않으면은 한국 사회의 정치는 계속해서 발전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필요하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당원들은 상당히 정치적 훈련과 투쟁의 투쟁의 그렇죠. 어떤 훈련이 당원보다 못해요. 네, 정말 잘 돼 있는데 이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리더인데 그보다도 훨씬 지금 못 미친 상황. 인식의 차이가 너무 지금 심각한 것 같고 지금 이소영 의원이 이번에 그 비대위 어저께인가요? 한 이야기들을 쭉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금 남편이 검사예요. 지금 검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인지 자신의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인지 지난번에 그 조국 장관 관련한 이야기 할 때 초선 노적으로 낙인 찍힐 때도 거의 이런 개념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럼 이소영 의원은 원래 저기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뭘 하던 분이세요? 그냥 환경 운동을 하던 정의당이나 녹색당에서 전전하던 그런 환경 운동 그래요? 환경을 네네 하고 싶었. 그러니까 한국의 그 툰다리가 되고 싶었던 그런 변호사예요? 네네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특별히를 하기엔 너무 좀 기성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기성세대예요. 듭니다. 특별히를 하기에는. 예. 그리고 지금 지역에는 이재명 후보께서 당선이 되시면 환경부 장관으로 갈 거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는 상황에서 지역 관리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는 대부분 다 이겼는데 의왕과천은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여기가 원래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에요. 이 지역이 원래 안상수가 4선을 한 지역이거든요. 네. 도농복합 지역이어서 네. 보수색이 강했는데 민주당으로 이제 이 밭이 바뀐 지 얼마 안 된 지역인데 그래도 이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민주당의 세가 강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지금 1000표밖에 의왕에서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선거 보장 못 받겠네. 못합니다. 의왕시장을 만약에 뺏기면 지금 아주 어렵다고 봐야 돼요. 과천시장은 기대도 안 합니까? 과천시장은 이제 그 과천시장 김종천 시장이 과천 초등학교를 나와서 지역에서는 토박이에요. 네. 근데 지금 지난번에 그 저기를 당했죠. 탄핵, 그러니까 주민 소환을 당해가지고 아 그래요? 주민 소환을 국민의힘 쪽에서 그 의회에서 소환을 시켜가지고 간신히 그걸 막아냈어요. 예. 근데 어쨌든 토박이고 그 지역에서 이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장을 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기대를 해보려고 하는데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아 그래요. 뭐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네요. 도와드려야 돼요, 많이. 아니 근데 어쨌든 이게 이런 식으로 갑자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이런 행보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이게 지금
아니 근데 이소영을 도대체 누가 밀어요? 그 비대위원까지가? 아니 뭐 무슨 정치를 잘했고 뭐 언론에서 주목하는 뭐 정치인이고 뭐 그러면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띄워주나 몰라요? 누가 띄워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린 뉴딜이나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김성환 의원하고 상당히 좀 인맥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좀 많이 일을 하는 것 김성환? 같아요. 예, 노원에. 예, 노원 김성환 의원. 부시장한 양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린 뉴딜이나 환경 분야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검찰 개혁을 그럼 자기가 잘 모르면 좀 물어보면서 하던가 이게 이상하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게 네. 너무 지금 어제도 많이 당원들이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문자 폭탄 엄청 받고 있대요. 네. 예전에도 우리가 이제 그 민주화 시기에도 보면은 이제 짱돌 들고 이제 독재 정권하고 싸우러 가는데 꼭 그 앞에 와가지고 비폭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짱돌을 내려놓고 협상하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협상하면 그런 사람. 그래요. 아, 이 국면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왔나. 평소에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검찰개혁과 관련한 뭐 논의에 활발하게 뛰어들었다든지 네, 그렇죠. 뭐 선구적으로 남들이 안 보는 부분을 뭐 짚어줬다든지 난 조응천의 반대는 그 경청해 볼 필요가 인정합니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반 자체가 검사 출신인데다가 원래 그런 사람인지 알고 데리고 윤석열도 왔잖아요. 반대했던 사람이야. 그렇죠. 네, 원래 그런 사람인지 알고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 이소영은 왜 갑자기 이 국면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안 된다고?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족 관계를 갖고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어? 예. 아니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고민이 대한민국 검사 고민입니다. 어? 대한민국 검사를 고민해줄 필요가 없어요. 뭐 일말에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래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이 그 이제 대차게 이제 밀고 나가는 건데 앞으로 발생할 여러 가지 또 변수들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진짜 정의당이 안 도와준다. 이래서 5월 9일까지 그렇게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그 법안을 저지한다. 야, 이게 선거 국면에서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그렇죠. 민주당이 뻘짓한 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단계까지 갈까? 설마 정의당이? 그까지는 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게 기초의원 3, 4인 선거구제 그거 지금 아직 확정 안 됐거든요. 그게 광역의회에서 보통 이제 결정을 합니다. 네. 근데 대다수 광역의원은 민주당이 절대 다수입니다. 민주당이 빨리 저는 이거 이재명 후보가 그 공약했던 것처럼 3, 4인으로 저는 그 확정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정의당은 일단 만족해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표 문제. 이거 당장 저는 정의당과 테이블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협상 테이블 열어서 중대 선거구제라든가 또는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향들 그리고 또 이 연동형 비례제를 어떤 식으로 도입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공약했던 거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민주당이 어느 정도 입장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정말 하고 싶어 했는데 말 쉽게 못 꺼냈던 거.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문제. 네. 이것까지 저는 지금 정치 의제로 올리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이 사람도 말이에요. 뭐 검수완박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길이 있다. 누가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 잘 모르니까 그래요. 아니 모르면 주변에 물어봐서. 아니 지금 당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당 대표 아니에요 지금 비대위원장, 공동 비대위원장. 누가 데리고 왔어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디서 이딴 식으로 날라오는지. 뻔소리 하고 말이야. 어? 아, 이제 확 나네 진짜.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생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는 원래 민생하고 개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생과 개혁 그런 부분들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법률 제도 개혁이에요. 법률 제도 개혁이 되면은 구조적으로 민생 문제나 이런 것들은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개혁주의자 진보는 법률 제도의 구조주의자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니 민주당에서 무슨 정치를 뭐 얼마나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요. 물론 오래 한다고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제가 무슨 뭐 꼰대도 아니고 그런데 이 지금 당원들의 그 지금 여망 또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는 아이고 지가 헤아리지 못하고 지가 이해가 안 되면은 다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려. 그렇죠. 이런 정치가 뭐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어? 지금 이게 아니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들 또 시민들이 뜬모아서 하는 일들을 다 쓸데없는 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당대표가 왜 필요합니까? 누가 당대표를 세웠어? 박지원 위원장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데리고 온 건 사실이에요. 청년 문제라든가 여성 문제라든가. 아니 그럼 비대위원으로서 근데 이제 이론이 우리가 된가 그렇죠. 당대표를 시키는 이제 게 말이 됩니까? 정치라는 것을
결국은 뭐냐면 보편적으로 아주 제너럴하게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통화를 하면서 조정하는 거거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영역의 문제로 접근한다거나 전문성의 문제로 접근해 버리면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 이건 그 차원도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 대선진 책임을 이 박지원이라는 인물로 막이를 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아닌가. 수법이에요, 민주당.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지난 4.7 재보궐 때 선거 질 때도 초선 의석을 방패 삼아서 책임을 넘어갔고 이번에 또 그러는 건데 조국 책임. 그 조국 책임 갈 때 또 그랬고, 그러니까는 위원까지는 박지원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지금 공동위원장으로서 지금 이게 저런 분이 공동위원장을 하니까 서울 이 지금 공천 문제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송영길은 별로고. 네. 근데 당 대표가 그거 할 얘기입니까? 그렇죠. 아니 이게 시민이 뭐 혹은 뭐 그 당의 지지자가 그런 사람이냐 뭐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아니 당 대표 아니야. 당 대표가 지금 그 저기 출마하겠다라고 밝힌 그 후보를 디스하는 이런 맞습니다. 이런 장나라당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참 제가 누가 추천했는지 알기 참 말을 누구예요? 못해. 말 못해. 왜 말? 우리 누구야 뻔할 뻔짜지. 권모 씨죠? 네? 권모 씨. 권모 씨가 누구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저 사람인가? 그러면 까먹었다. 물론 이제 저기 이재명 후보도 추천에 한 저기 얘기를 하신 것 같긴 한데, 근데 공동위원장으로 한 거는 좀 다른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입당 몇 개월 만에 대통령 후보가 돼서 안 돼요, 대통령이 안 돼요. 되는 맞아요. 이 현실이 정말 맞습니다. 짜증 나는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 진짜 저도 하고 싶은데 한국 사람들이 과도하게 신상을 좋아해요. 신상품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정치도 신상품 좋아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안철수도 사실은 신상품 현상이잖아요. 근데 한 10년 지나 보니까 검증되는 거잖아요. 그게 실력은. 좀 패턴이 바뀌었어요. 이게 권리당원이 늘어나면서 신상보다는 능력 중심으로 지금 사람을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 이 국민 여론이 그런 신상들에 대해서 지금 당원들이 얼마나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요. 꼭 신상을 좋아하는 거는 아닌데 이 신상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신상을 구입해 놓는 거야. 쓰다 보니까 안 좋은 거야.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 신상을 구입한 사람을 혼내야죠 지금. 알겠습니다. 네. 광고 좀 하고 잠시 후에 또 경기도지사 출마하시는 안민석 의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제 블랙 스무디 소개하겠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우리 비타샵이 왔어요. 여러분, 비타샵 작년에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다이어트 할 때가 왔어요. 왜냐, 우리가 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즌과 함께 여러분 비타샵 그린 스무디가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기화된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된 우리 가족의 다이어트 한 끼를 책임지겠습니다. 더 이상 맛이 없는 다이어트, 굶는 다이어트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타샵 그 블랙 스무디, 아유 정말 맛있어요. 이게 뭐하고 갔냐면은 저거 미숫가루. 약간 미숫가루 냄새가 나네. 씹는 미숫가루 같은. 미숫가루 냄새가 나네. 아니 실제 그래요. 예. 아니 뭐 실제 미숫가루는 아니고 그보다 더 좋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당류는 거의 2g 함유지만은 단백질은 한 포에 19g이나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D 함유량이 무려 하루 권장량의 220%입니다. 220%. 그렇다고 맛이 없느냐? 아닙니다. 고소 달달한 검은콩 서리태 맛입니다. 너무 단 거 싫다는 분들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우유, 두유와 섞어 마시면 약 200 내지 400kcal로 한 포만 마셔도 다음 끼니까지 음식 생각이 안 납니다. 정말 그래요. 다이어트 중에는 먹는 양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식이섬유 섭취도 부족해서 배출을 잘 못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만 블랙 스무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그럴 걱정을 덜어줍니다. 자세한 영양 성분 확인은 김용민닷컴 혹은 비타샵에서 네이버에서 비타샵을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블랙 스무디 이게 이제 블랙 스무디 아니겠습니까? 요거 15포 들어있는데 47,900원. 요 블랙 스무디 2박스 30포인데 원래는 이제 이보다 더 비싼데 싸게 해서 9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 스무디 20포 같은 경우 박스가 없이 그 경우에 62,000원. 블랙 스무디 40포의 경우 박스 없이 구매하실 경우 12만 원에 모십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블랙 스무디 많이들 여러분 좋아하시는데 제가 한번 요거를 여기다 넣어서 먹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좀 담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린 스무디는 또 여기다 담아서 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견과류가 많이 씹히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먹는 게 더 좀 저기 할 수 있겠네. 아니 근데 이제 여기다 넣는 게 훨씬 더 편하죠. 네. 편리하기는. 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다 소화가 잘 되는 우유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걸 한번 넣어 볼게요. 이게 이제 블랙 스무디 한 포에 들어가는 양이에요, 이게. 미숫가루에 견과류가 좀 들어가면 그럼. 더 많이 들어간 맛. 그럼 맛있지, 기본적으로. 이런 거 먹으면은 선식같이 느껴져가지고 좀 먹다가 좀 고역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건 달라요. 자, 이렇게 한번 좀 흔들어 보겠습니다. 아우, 좋네. 네. 이 그린 스무디는 좀 녹색 계열인데 요거는 이제 한 끼 식사가 되겠는데요? 그럼요. 한 끼 식사가 돼요. 이걸로. 그래서 낮에 어디 나가서 먹기 좀 귀찮다, 시간 없다는 분들은 요거 챙겨 두시고 우유만 준비하셔서 드셔도 좋겠어요. 그렇게 먹으면 되겠네요. 제가 얼마나 부른지. 그러네요. 네. 저는 뭐 그렇진 않습니다만 날씬하신 분들은 다음 끼 먹을 생각이 안 나요. 아우, 덜덜덜 밑에 뭐 남았네. 덩어리가 많이 나오죠. 네. 맛있네.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네. 그럼요. 커피도 넣어볼까? 커피까지. 아니, 막걸리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블랙 스무디.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돌아왔어요, 모처럼. 든든하네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비타샵 블랙 스무디. 다이어트의 직방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하셨고, 왜 김용민 닷컴이 조금 좀 매출이 떨어졌나 봤더니 한동안 빠졌어. 비타샵 그린 스무디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돌아왔으니까 더욱 격려해 주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 좋아하시는 부산 대저 짭짜리 토마토 소개하겠습니다. 자, 일반 토마토는 식상하고 질리시죠? 아무 때나 맛볼 수 없는 귀한 대저 짭짜리 토마토를 압도적 가격으로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대저 짭짜리 토마토는 3월에서 5월이 제철인데 특히 4월 중순이 제일 맛있습니다. 딱 지금이 가장 맛있는 시기라는 것이죠. 참고로 대저 짭짜리 토마토는 크기가 작을수록 향이 깊고 당도가 높습니다. 대저 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보다 육질이 단단하고요. 당도가 더 높은데 특유의 짭짤한 맛이 살아있어서 짭짜리 토마토로도 불립니다.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부산 지역에서만 재배되는 특산물인데요. 하지만 소금기가 느껴질 정도로 짠맛은 아니고요. 네. 토마토를 먹었는데 소금기가 나봐요. 그거 참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소금이 들어간다는 건 당도가 있다는 거예요. 드셔보세요. 일단 육질이 저는 어떨 때는 이게 먹다가 딸기 맛으로 착각한 적도 있어요. 네. 자, 토마토 풍미를 더욱 살리는 달콤한 짭짤함입니다. 대저 짭짜리 토마토는 이제 수확 시기가 끝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구매해야 이득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대저 짭짜리 토마토 2.5kg M 사이즈 24,900원. 부산 대저 짭짜리 토마토 2.5kg S 사이즈 25,900원. 부산 대저 짭짜리 토마토 2.5kg 2S 사이즈는 32,000원. 프리미엄 사이즈가 바로 이건데 제일 작습니다. 그러나 제일 다 맛있는데 이것도 맛있어요. 예, 특히 맛있어요. 되게 쫀득쫀득한 토마토가 이렇게. 아니, 진짜. 부산이 대도시잖아요. 네. 부산에서 이런 게 난다는 거 사람들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부산이 이게 위치가 어딘가 하면은 네. 김해공항 뒤쪽에 여기 부산 강서구에 김도읍이 지었고 그래서 우리 저기 최지은. 최지은 지역구. 최지훈 국제대변인 했던 그분 지었고야. 부산에서 짭짜리가 난다는 건 지금 처음 알았어요. 맛있어요. 이게 이제 그냥 지형적으로 낙동강 삼각주 그렇지. 이 벌판이에요. 낙동강과
남해가 만나는 그렇죠. 맛있네. 정말 좋은 곳에서 자란 대저 짭짜리 토마토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혹시나 이제 김해공항 가시는 분 이거 꼭 드셔보시고 네. 그 뒤쪽에 국수집이 또 엄청 맛있는 집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꼭 한번 가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어. 그 할매국수라고. 할매국수. 예. 김해공항 가는. 김해공항. 이쪽이에요? 이름 이야기해도 되나요? 그렇죠. 예. 대동 할매국수라고 진짜 맛있어요. 대동 할매국수.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구매 바랍니다. 자, 정치 생쇼. 자, 오늘 귀한 손님 또 모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조정식 후보 모셨는데 오늘 경기도 지사 민주당 후보로 또 이제 나서시게 된 수도권 내리 5선, 5산의 5선 우리 안민석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일설에 우리 김용민 박사께서 예. 샌님들하고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샌님들하고. 샌님들이 누구죠? 뭐 조정식, 염태영. 예. 아니 이제 본순서는 뒤로 갈수록 본순서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김동연 후보 나오나? 그 샌님가들, 샌님가들. 아니, 그 저기- 샌님들입니까? 다른 후보들을 샌님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시고 본인은 무슨 과십니까? 저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권에서 내리 5선을 한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 조정식 의원도 보니까 내리 5선이긴 중에 하더라고요. 1.5 정도는 우리 김용민 PD가 만들어준 건데, 도와준 건데 말이에요. 누가? 1.5선 정도는 나의 우선 중에서 1.5선 정도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네. 함께 광야에서 손잡고 다닐 때 예. 그때 내가 광야에서 주진우 소도 잡으셨어요. 주진우 나쁜 놈, 죽이다 나쁜 놈. 예, 그래요. 자, 우리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게 아니라 쭉 5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오셨고 이 경기도 전체를 위해서 한번 이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해 보겠다고 이렇게 또 나서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안민석 의원님 궁금했던 게 5선이 되는 과정 속에서 뭐 무슨 당내 뭐 원내대표, 뭐 무슨 최고위원 대표 이런 거 안 하시고 왜 안 하셨어요? 네? 뭐 첫째 제가 뭐 능력이 부족하고요. 둘째는 제가 능력이 부족하면 경기도지사도 나오시면 안 되죠. 개파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힘들어요. 개파가 저는 없으시다. 이제 당내 개파 정치, 기득권 세력에 저는 저항을 하면서 무계보로 내리 5선을 한 그런 이제 신화를 만들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당직이라든 이거나 아니면 전당대회도 이제 개파 싸움이잖아요. 네네. 저는 개파 없는 사람은 컨택 나오기 힘든데 이번에 지금 경기지사도 이제 개파 없이 홀로 단신 나오려다 보니까 네. 참 힘들어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 또 김용민 PD가 불러줘서 이제 아이고, 별 말씀을. 이제 길을 좀 주면은 네. 오늘이 이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론은 어떻게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여론 아주 좋죠. 아. 여론 아주 좋고 예.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네. 물안개가 그치면은 누가 진짜 우리 민주당 다운 후보가 될 것이냐, 누가 더 이재명 다운 후보일 것이냐, 이재명처럼 추진력 있고 돌파력 있는 사람이 누굴 것이냐, 윤석열 정권과 맞설 수 있는 사람, 그런 결기에 강단 있는 사람이 누굴 것이냐. 네. 분명한 것은 샌님과는 이번은 아닐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안개가 거칠 것이다. 네. 왜냐하면은 아침이 밝아오고 태양이 비치면은 안개는 자연스럽게 그쳐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네. 연무가 사라질 것이다. 김동연무가 사라질 것이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좋네. 예. 자, 그래요. 우리 이제 두 정치의 정석 고수들께서 이제부터 안민석 의원님께 질문을 좀 해주시면. 일단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보시기에? 그리고 또 누가 되는 게 보나마나 누가 거긴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요. 예. 김은혜 의원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자가 밀잖아요. 예. 제가 듣기로는 김은혜 의원은 좀 장관이 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직 국회의원 이제 2년밖에 안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직 큰 선거에 도전할 만한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네. 또 컨텐츠 준비도 안 됐고 그리고 정치라는 게 이제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그런 내공을 받쳐주는 그런
그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준비 안 된 김은혜 의원이 음. 나오기 싫었지만은 네. 저는 떠밀려서 나왔다고 봐요. 네. 네. 저 윤석열 당선자는 유승민 전 대표를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뭐 근데 자칫하다가는 네. 유승민이가 경기도 도지사 되게 생겼어요. 야, 이거 막아야 된다 이거. 누가 막을래? 그래서 차출된 게 저는 유은혜 의원일 거라고 보고요. 네. 예, 그래서 유은혜 의원은 김은혜. 당연히 당선자 믿는데 되죠. 아, 김은혜. 김은혜. 유은혜가 미안합니다. 아니고요. 입으로 살짝 하면 유은혜 한번 예. 알겠습니다. 김은혜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네. 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죠. 그 의원님 입장에서 상대자로 김은혜 의원이 편할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이 편한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김은혜가 편하죠. 아, 김은혜가 편하다. 본선 경쟁력은 민주당이 왜냐하면은 그 유승민이가 나오면은 예. 김동연하고 각이 세워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전문가. 그러네. 아, 예. 네. 그래서 김동연 대표가 덕을 봤어요. 유승민 덕을 봤어요. 경제 전문가. 대한민국 최고의 두 경제 전문가의 각이 딱 서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서 안민석이 룸이 잘 안 보였는데 네. 유승민이가 한강 우리할 테면은 네. 김동연의 각도 쓸모가. 무뎌질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김은혜가 되면은 김은혜는 사실은 윤석열 대리인이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러면 이쪽은 우리 민주당 쪽은 누가 이재명 대리인 역할을 할 것이냐. 뭐 이재명하고 뭐 친하고 안 친하고 그런 친소 관계를 떠나서 누가 더 이재명의 정책과 철학을 개성을 하면서 이재명다운 경기도 이재명이 못 이루고자 했던 그 꿈을 못 타핀 곳이잖아요. 이걸 갖다 만개시킬 것인가. 근데 이재명의 스타일은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재명의 모든 것들은 돌파력과 추진력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이재명 다운 후보가 누구인지 그 후보를 이제 찾게 될 것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샌님들보다는 그래 돌파형의 안민석을 더 선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돌파형이. 그래서 네. 그래서 윤석열의 대리인 김은혜, 이재명의 대리인 안민석, 그리고 대장동 저격수 김은혜, 예? 그다음 윤석열 저격수 안민석. 요 재미있는 판을 도민들과 우리 당원들이 네. 만들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꼴을 보고 싶거든요. 네. 이 싸움판에서 최고의 구경거리가 두 저격수가 한 사람은 대통령 대리하고 한 사람은 이재명 대리하는 그 싸움판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네. 저는 이런 싸움판에 끌려다니기 싫은데 이게 뭐 저는 소환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코앞에 두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말씀은 위기에는 싸움 좀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지. 네. 그 이야기 하시는 건데, 근데 제가 듣기에는 이제 싸움을 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맞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소 고발 엄청나게 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마 김 PD보다 고소고발 지난 5년 동안은 몇 건 당했어요. 별로 안 당했죠. 아니 저희 빤스 문제점 목사 비롯해서 많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어마어마했어요. 10건 넘어요? 10건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저 10건 넘어요. 14건. 14건. 14건인데 훈장처럼. 그러니까 뭐 보수 쪽에서 저를 이제 집중 타겟을 삼았죠. 삼았고 근데 뭐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뭐 국정농단 세력 그 후예들과 싸움은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국정농단을 밝혀서 탄핵의 불씨를 지피고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켰다는 언형으로 저를 지목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지목당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그 국정농단 세력과 맞섰던 안민석의 그 어떤 결규와 용기를 기억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유감스러운 게 저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그 돌파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제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생존 수영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오산에서 CC한 그렇죠. 초등학생들 대상. 그게 저의 네, 알고. 창작물입니다. 예, 알고 있어요. 2010년에 수영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자. 국영수는 한 문제 틀린다고 죽는 거 아닌데 물에 이거 잘못 빠지면 이거 죽는 거다. 이 생존 교육을 공교육에서 시켜야 되는 거다. 선진국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라고 했을 때 반응이 어땠겠어요? 2010년에. 너무 좋았죠 그때. 반응이. 반응요? 좋죠. 저 반응이요. 미쳤다. 아 그때 미쳤다 그랬어요. 그럼. 경기도에 되게 호응이 좋았었는데. 아, 천만에. 제일 처음에. 지금 이렇게 만개하니까 네. 그 추운 겨울을 모르는 거죠. 처음에 제가 그 제안했을 때 야, 이 재선 의원 되더니 안민석이가 거의 정말 시쳇말로 마탱이가 같구나. 그랬었어요. 아, 그럼요. 안양이나 이런 데는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건 이후에 이후에 예, 그런 제가 이제 거예요? 다 이제 아. 전판 이후죠. 이게 제가 2010년에 제일 처음에 하자고 그랬을 때 그 미친 사람 취급받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그다음에 하죠. 학교 울타리 밖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잖아요. 강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학생들 드라이 이런 건 뭐 어떻게 하느냐부터 해가지고 아이들 이동 어떻게 시키느냐, 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 10가지 반대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쫙 설득하면서 돌파를 해내서 최초로 오산서부터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제가 안양이든 부천이든 성남이든 뭐 시장들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강사 직강, 저자 직강. 네네. 그래서 경기도 포함해서 전국으로 쫙 다니면서 12년, 13년도 그걸 쫙 제가 전파를 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이걸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빠르잖아요. 시장. 성남 먼저 하고 안양 빨리 하고 부천 빨리 하고 시흥의 김윤시 시장도 되게 빨랐어요. 그래서 김윤시 시장은 저보고 직접 전화가 저한테 와가지고 와서 좀 강의해달라고 그러고요. 뭐 저기 거기까지 파주까지도 가고 막 제가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14년에 세월호 참사가 나면서 이게 이제 박근혜 정권이 가장 잘한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네. 생존 수영을 물론 이제 세월호 때문에 그랬지만 생존 수영을 안민석이가 제안한 건데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그래도 국가 정책으로 교육부가 받아들였죠.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한 정치인의 추진력과 돌파력, 그 다음에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예요. 무상급식을 제가 재선 시절에 18대죠. 교육위원회 간사를 4년을 했어요, 제가. 네. 완전 전문가시네요.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 왜냐하면은 무상급식은 내가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이것은 내가 아이들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이것을 정책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4년을 하면서 오세훈도 쫓아냈잖아요. 우리들의 덫에 걸려가지고 예. 얼마나 보수진이 반대 많이 했겠습니까? 뭐 좌파 정책이라고 하면서 그럼요. 예. 그것도 최전선에서 교육이 간사였던 제가 그걸 돌파를 해낸 것이죠. 그래서 네. 무상급식이나 생존수영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래도 안민석이가 이재명 못지않는 저돌적이고 돌파력 추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런 게 저는 이재명 다음이라고 봅니다. 모범급식, 무상급식 조례안은 저희 팀에 썼습니다. 제가 그 우리 모범 조례안 전국에 우리 뿌리는 거는 이제 그때 그때 있던 체리미 형이라는 우리 당직자가 네. 조례안 체리미 형. 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뭐 저희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잘 되면은 그렇죠. 영상만 숟가락 없는 거예요. 다 숟가락 넣는 거죠. 자 일단 밤새도록 호박씨 깐 사람 따로 있고 아침에 한이가 틀어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저기 본인 자랑을 하셨으니까 약점 공격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악점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대표적인 약점 윤지호 건, 그다음에 최순실 300조 재산 은닉 건 여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게 되게 무대 가짜뉴스 프레임인데. 지금 저거 얘기 안 해도 아니 되는 가짜 거. 뉴스 프레임이긴 하지만 언론들이 그걸 갖고 뭐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나는 예. 조직이 없으니까 저 혼자 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남들을 호가호위하고 뭐 청와대 가고 장관 갈 때 저 혼자 보수의 화살을 저 혼자 다 맞아서 그래도 이만큼 멀쩡한 게 참 안민석이니까 버티는 거죠. 저는 이제 옷 벗으면요 피멍 다 들어있습니다. 아유, 지금. 예. 고소고발 14 끊었죠. 예. 자, 첫 번째 최순실 300조 네. 은닉재산 네. 가짜뉴스입니다. 전 단 한마디도 그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으세요?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네, 없는데 알겠습니다.
가짜가 100번 이야기되니까 그게 진짜가 되더라고요. 그쵸. 근데 제가 좀 순진해가지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경기도지사 출마 보니까 그것이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네. 기자들도 지금 이제 제가 최순실한테는 또 고소 안 당해봤잖아요. 네, 뭐 최순실 최순실한테 네. 고소당한 비운의 정신. 근데 이제 제가 국정농단 시절에 쭉 주장했던 것들을 최순실 씨가 가짜라고 하면서 자기 허위사실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안민석이가 공작에서 네. 가짜뉴스 때문에 자기 그 감옥 가 있다고. 예. 그래서 그걸로 저를 이제 고소를 했어요. 거기 그 내용에는 자기 300조 은닉재산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기자들조차도 네. 그 고소의 내용이 300조 이야기했다고 최순실한테 고소를 당해서 벌금을 1억을 지금 1심에서 받았다. 기자 대부분의 기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 JYP가 하시는 거는 최순실이가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정말 슬프고 화나는 거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물론 제가 뭐 적극적으로 해명 안 해서이기도 하지만은 코딱지 같은 소리입니다, 그거. 네. 그래서 요 문제는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해서 모레 네.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기자회견을 하고 또 조선일보가 저를 싫어하잖아요. 아, 예. 며칠 전에 뭐 TV조선 무슨 프로 보니까 완전히 그 안민석 하나 놓고서 완전히 뭐 주리를 돌리더라고요. 거기 그 금태섭이 뭐 네. 제가 300조 이야기했다고 금태섭 제가 고발합니다. 아. 끝까지 갑니다. 야. 이 친구 내가 네. 그래도 한때 같이 뭐 한솥밥 먹었다고 내가 좀 봐줬는데 금태섭 끝까지 갑니다. 우리는 선처 없습니다. 네. 갈 때까지 갑니다. 네. 고발할 거고요. 예. 내가 직접 고소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김용민 닷컴에 와서 사과해라. 딱 그거 아니면은 어떠한 식의 사과, 어떻게 봐달라고 안 봐준다. 예, 그래서 그 목요일 날 예. 제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아, 저 혼자 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재산을 찾기 예. 최순실 찾기 운동했던 국민 재산 찾기 운동 본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성직자 분들하고 같이 네. 정말 안민석이 이 가짜 뉴스 국민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거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이러이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짜 뉴스 이야기하고요. 네. 윤지호 건은 좀 틀려요. 이제 윤지호 건도 역시 태극기 부대들이 저를 공격하는 게 안민석 너가 예. 이거 기획한 거 아니냐? 윤지호 캐나다에서 데리고 온 거 아니냐? 기획 입국설이 쫙 돌면서 여기에 또 제가 또 프레임에 제가 가짜 프레임에 덮으시게 됐어요. 아. 윤지호 씨는 예. 국민들이 왜 민주당 너희들 의원들 보호하지 않고 가만히 있냐? 너희들 뭐하냐? 막 그랬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야 아무래도 이게 항상 꾸준히라는 안민석이가 예. 윤지호 좀 만나가지고 뭐 도와줄지 한번 이야기 들어봐라. 그렇게 해서 제가 총대를 메고 제가 나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간담회 딱 한 번 했죠. 그거예요. 근데 이제 좀 상태가 좀 안 좋아. 네. 상태가 안 좋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경계를 하게 돼서 그 이후로 제가 연을 끊은 것이죠. 이게 단데 그게 마치 제가 윤지호하고 뭐 어떤 댓글 보면은 뭐 윤지호 캐나다 가서 윤지호 데리고 와야지 노란 그런 악성 댓글이 달려요. 윤지호 잘 있냐? 윤지호하고 뭐 썸 탄 거 좋지? 야. 그런 식으로 이제 태극기 부대가 조직적으로 저를 이제 공격을 했는데 예. 그것을 이제 우리의 지지자들조차도 이거 안민석 이거 진짜 이거 영텔이네. 네. 자, 그런데 최순실 300조하고 윤지호 요 두 개의 프레임의 본질은 안민석을 허풍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안민석이가 국정농단 추적하고 조사하고 그런 내용들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게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박근혜 최순실이가 이야기하는 자기들이 감옥 간 거, 감옥살이 한 거, 네.
정치적 탄압으로 되는 거예요. 공작이었고 정치적 탄압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보수의 프레임이고 보수의 이게 의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수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보수한테 아무리 욕먹고 그럼 뭐 한 정치인을 엿보지 않겠어요? 제가 뭐 국정농단을 추적하고 싶어 추적했겠습니까? 뭐 어쨌든 탄핵의 시발점이 되신 분이 운명적으로 제가 최순실 꼬리를 제가 밟게 되었고 그 몸통까지 들어가는 것을 제가 또 기질상 또 뭐 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또 부모님으로부터 또 그런 또 아주 정의가. 기질을 예. 타고 받았으니까 계속 그 몸통까지 이제 간 그런 한 정치인의 업보로 보수가 저를 이제 원흉으로 생각하고 괴물로 생각하는 거 여기까지는 제가 받아들여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지지자들,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조차도 그 안민석의 가짜 프레임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화나고 슬프고 자괴감이 느끼죠. 질문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 질문 하나 그래서 저는 도지사 나오면서 야 지난 5년 동안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가짜 뉴스가 확산되어 있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매우 그래서 내가 심각합니다. 예. 선거를 떠나가지고 예. 이것은 국정농단의 진실을 흔들려는 이 의도에 대해서 내가 가감해 싸워야 된다 이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모레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JYP가 이제 김을 뺐어요. 그 조직의 자, 기재신데요. 그 오산에서도 오선하실 정도인데 그 저도 거기 학부모 아는 분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의원님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원래 정치 입문이 우연찮게 되셨고 원래 외국에서 교수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입문하게 교수를 하셨어요? 네, 교수를 아니, 하셨어요. 중앙대학교 교수 하셨죠. 제가 미국에서요 네. 석사 박사 6년 동안 하면서요 네. 제 논문이 네네. SCI 국제 논문 학술제도 실리고 이제 그랬습니다. 잘 나갔는데요. 그런데 저는 유시민 작가한테 꼬여가지고 정치를 하게 됐어요.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예, 이거 좀 도우자. 예. 예, 유시민 작가 그 양반은 제가 84년도 예.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총학 간부였었거든요. 총학생회가 84년에 부활이 됐어요.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 총학생장 이정우 그 시절에 총학생회 이제 간부였는데 예, 예. 그때 84년 가을에 유시민 선배가 복학해가지고 복학생 협의회 회장을 했어요. 예. 그때 그 유명한 서울대학교 프락치 사건 프락치 생깁니다. 사건. 그 사건으로 유시민 선배가 감옥 가고 그 유명한 항소이유서가 이제 그 아주 그 당대의 유명한 항소이유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미국 유학 가서 이제 6년 동안 공부하고 박사 받고 이제 중앙대 교수가 됐는데 유시민 작가가 야 안민석 저 노무현 후보를 좀 같이 좀 도우자. 아, 2002년도 대선 때.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개혁 뭐 그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저 개혁당에 우리도 이제 박사 교수 하나 좀 있어야 되니까 좀 저 이름만 좀 걸쳐다오 해서 이름만 걸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현실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대학 교수하면서 시민 운동을 하겠다는 그런 인생의 플랜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시민 작가의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네네. 그 다음에 당선됐는데 대통령 당선되고 그래서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나 이제 정치 발을 안 다는 정치 이제 떠난다고 했는데 출마를 하라고 출마를. 그래서 아니 내가 뭐 돈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그래도 뭐 그래도 가야 된대. 그래서 몇 달을 도망 다니다가 목적이 떨어진다 나 이거. 아유 뭐 어차피 저 누가 저 오산에서 나가야 되는데 정치 개혁의 목소리를 외쳐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나가가지고 목적이 떨어지는 거였어요. 떨어지기 위해서 나갔는데 까보니까 경기도 최고 득표율로 당선돼 버렸어요. 오산이 그때만 해도 어려운 그렇게 줄 때가 어려운 아니죠. 지역인데. 아 저도 놀라고 세상 사람들 다 놀랐어요. 아 저도 아주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야 나 정치도 모르고 국회의원 생활도 어떻게 내가 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유시민 작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국회의원 출마하기도 했고 국회의원 당선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 집사람하고 제 집사람이 재미교포예요. 미국 유학 시절에 예. 이제 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요. 제 집사람은 일가 친척이 한국에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제 집사람이 아유 정치하려고 그러면은 저를 밟고 가세요 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 병원에 누웠어요.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저 아니면은 놀아줄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다 미국에 다 있어요. 어릴 때 미국 가가지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제 손잡고 약속을 했어요. 딱 한 번만 한다. 한 번만 하기.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좋아하던 한 번만 이제 열심히 일만 열심히 하려고 일단 계파 정치하지 않는다. 줄서기 정치하지 않는다. 내가 누구의 사람이라는 그런 내가 정치하지 않는다. 나 혼자 손씻건 양씻건 뭐 전문 용어로 꼴리는 대로 그렇게 한다. 네. 그리고 죽으라고 일만 한다. 그렇게 제 스스로한테 약속하면서 그 좋아하던 골프를 끊었어요. 세 가지를 끊었어요. 골프 끊고 네. 담배 끊고 술 끊고 중요한 것들 잘 끊어버리셨네. 한 번만 할 줄 알고. 그런데 지금 어쩌다가 또 두 번째 하게 됐고 아 진짜 딱 두 번만이도 했는데 어느새 5번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8년 동안 골프채를 한 번 못 잡아봤어요. 약속한 걸 지키게 되니까 유권 잡는. 야, 제가 좀 독특한 사람입니다. 독특하십니다, 진짜. 택시도 16년째 몰고 있고요. 뭐 하면 오래 하시네요 택시 기사. 보니까. 도지사도 한번 되시면 너무 오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색깔이 된 정치를 해왔죠. 저처럼 18년 동안 골프채 한 번 안 잡은 정치인들 없죠. 완전히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에요? 민주당 안에서? 저평가 우량주. 네, 저평가. 근데 왜냐 그러면은 네. 당에서 개파가 없으면은 그렇게 서럽게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국정농단 제가 막 이렇게 밝혀가지고 뭐 한때 아주 뭐 제가 아주 저 주가가 높았잖아요. 그때 막 주위에 그 586 그 그룹들이 뭐 저에 대한 질시의 목소리, 저한테 이걸 못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걸 못하게 하려고 그 교문이 교육문화체육 요쪽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 홈그라운드 아니에요. 이 상임위를 딴 데로 국방위원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러한 국정농단 세력보다 더 흉악한 짓거리를 하고 그랬어요. 언젠가는 먼 훗날 제가 다 밝힐 텐데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농단 추적하는 천일 동안에 국힘으로부터는 보수당으로부터는 안민석 저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한다. 국회의원 간두라 뭐 그렇게 막 걔들이 막 상임위만 열리면은 바로 앞에 평소에 멀쩡하게 지냈던 의원인데도 안민석 사퇴하라고 그러고 막 그렇죠. 집단으로 예. 집단으로 저를 공격하고 당내에서도 저 국정농단 저게 말이 되냐 안민석 저거 흑발질하네 저거 하면서 왕따당했어요. 아이고. 그리고 제가 천일을 제가 혼자 버틴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저도 독특한 성격인 거죠. 한다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처럼 뭐 재난지원금 80%가 어디 있어? 100% 줘야지. 한다면 합니다. 계곡 철거 예. 한다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다면 합니다. 이재명 도정이 그대로 이어진다. 안민석 도정에서. 그럼요. 예. 이재명의 버금가는 그런 돌파력, 추진력, 뭐 예. 그건 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경선 얘기로 가서 지금 김동연 제가 전 지금 너무 부총리요. 오랜만에 김 PD 만나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앞대가지고 너무 예. 지금 수다를 너무 뜨는 것 같은데. 아유 너무 좋습니다. 오버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습니다. 우리 10년 동안 생조로 지났는데. 김동연 부총리가 갑자기 또 출마를 하겠다고 해서 경기도 민주당 경선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그 전에는 뭐 거의 뭐 단독 1강이셨던 안민석 후보님과 굉장히 부동의 일이었죠. 부동의 일을 그동안 다니셨다가 또 이제 경쟁자가 나타났고 말이죠. 예. 이런 상황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경기도지사를 뺏기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죠? 아이, 그럼요. 그래서 예. 이것을 흥행판을 키워서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이 세 사람의 경선판보다는 김동연이라는 매기가 들어와서 경선판이 더 재밌게 됐고 더 관심거리가 만들어져서 흥행이 되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져서 저는 일단 환영을 합니다. 네, 환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김동연, 염태영, 조정식 세 사람의 공통점. 좀 샤이한가요? 샌님들이야, 샌님들이야. 아니라 하자고 그래도 막 요거저거 따지면서 안 해. 예. 너무 샌님들이야. 근데 지금은 예. 샌님들은 꼼꼼하고 그래도 아주 그 안정적이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 이
정권의 폭거와 불의에 맞서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경기도를 지킨다는데 토끼가 집 지키는 거 봤습니까? 진돗개가 지켜요. 네. 예, 지금은 진돗개나 호랑이가 필요한 그런 시대지 네. 토끼나 노루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샌님 같은 리더십은 죄송하지만 이제 다음 기회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샌님한테 이 경기지사를 맡기면은 윤석열을 무서워가지고 협치하자고 윤석열하고 손잡고 다니고 난리버거지 아닐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그럼 경기도마저도 이 경기도가 허물어지면은 우리 지지자들은 정말 5년 동안 집단 우울증 걸릴 거예요. 아, 그럼요. 그래도 뭔가 윤석열하고 맞짱 떠가지고 윤석열 턱 밑에서 뭐 소리도 지르고 네. 견제하고 네. 맞서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아유 저거 정말 아유 그럴 정도의 결기가 있는 그런 경기도 장수가 경기도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샌님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야만의 시대에 네. 정말 결기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꼭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 특히 권리 당원들이 찾는 사람은 첫째 이재명처럼 추진력 있고 돌파력 누가 있는 사람이냐 그다음 두 번째 윤석열하고 맞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느냐 그 두 가지 조건의 후보를 저는 찾을 거라고 봅니다. 김동연 후보를 이제 뭐 국정농단 시절의 행적이나 이런 걸 비판도 하셨는데요. 저는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지난 대선 때 돌아가서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그쪽에 분명히 표에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단일화 과정의 시기적인 문제라든가 네. 또는 뭐 그전에 이제 정책적 조율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 단일화 효과가 있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좀 하나의 의문점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나서 한번 평가한다면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투표용지 인쇄 2월 27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한 거예요. 3월 3일 날 했죠. 그래서 단일화 효과는 미세했다. 예. 단일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그 이재명 도와주고 싶었으면은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에 2월 27일 전에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정농단 그 부역을 했다는 제가 이제 그 암시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부역 내용에 대해서는 김기춘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건 팩트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 판에 들어올 상대이기 때문에 더 진도는 안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한 이야기는 그 사실을 본인이 잘 알 것이다. 14년 1월, 2월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다. 요거 한 건 제가 일단 이야기를 했어요. 내용은 말을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대해서 본인이 해명해라. 그렇게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네. 동문서답을 했죠. 그냥 자기가 사표를 던졌다. 네. 김주정실장. 예. 사표 내라고 그랬으니까 사표 던졌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죠? 예, 예.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적했던 국정농단 관련한 그 내용에 대한 해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이 내용을 가지고 이 TV조선에서 김동연 감싸기, 안민석 죽이기. 야, 역시 안민석이 싫어하는 조선일보 쪽. 김동연은 그런 조선일보가 좋아할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우리 후보들 중에서 보수가 가장 좋아할 만한 후보가 있지 않을까? 그죠? 네. 김동연 대표가 보수입니까? 진보겠습니까? 지금 뭐라고 보긴 어렵죠. 40년 관료를 한 분이에요. 예. 특히 MB, 박근혜, 문재인 3대 정부에 걸쳐서 승승장구 출세하고 요직을 걸친 단 한 명의 아주 특이한 관료예요. 예. 그런 김동연 대표를 조선일보가 좋아하는 그런 시그널을 요 일전에 그 TV조선 그 무슨 프로죠? 강적들 거기서 했어요. 네. 아니 언론이라고 그러면은 시사 프로라면은 도대체 안민석이가 이야기한 국정농단 부역권 내용이 뭐였을까? 자기들이 좀 조사도 해보고
제가 뭐 헛소리 했겠습니까? 안민석이 헛소리 한다는 거는 최순실 프레임이에요. 내가 뭐 이야기하면 가짜뉴스래. 최순실 쪽에서는. 국힘에서는 그래요. 예. 그럼 적어도 언론이라고 그러면은 국회의원 오선 의원이 가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제보도 있고 팩트가 있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면은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도 해보고 취재도 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최순실하고 똑같아. 안민석이가 또 가짜 이야기했다. 국정농단 부역하지도 않았는데 부역했다고 한다. 저런 후보 저거 형편없는 후보다, 자질없다. 그런 식으로 저를 아주 망신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망신이 아니라 저는 훈장으로 생각합니다. TV조선에서 저를 싫어하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훈장이죠. 자랑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제 나름대로 그동안 저의 그 어떤 제가 했던 정치가 조선일보나 TV조선의 미움을 받은 정치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잘한 정치를 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김동연 대표를 감싸는 TV조선의 그런 행태는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죠. 한번 봐야 되겠네요, 강적들. 그 언론 기사 보니까요. 공약 중에 거기 금태섭이가 앞장서더라고요. 안민석 기사는. 나는 그런 거 하는 안 좋아해요. 그래서 국회의원 20대 4년 하면서 말 한마디 안 섞었어요. 나는 근데 왜 미워하실까? 체질적으로 그런 친구들 보면은 고생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냥 금수저 출신에 체질적으로 나는 뭔가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고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자제들 보면은 체질적으로 거부감이 들어. 그래서 나 4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해봤고 금태섭 그 친구 나이 돼서 몰라요. 그런데 막 최순실 편을 드는 그런 최순실 어법으로 막 나를 공격을 하는데 오케이 잘 걸렸다. 고소한다. 혼 좀 내주시죠. 혼 좀 내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간다. 예. 공약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싸우자 이야기. 뭐 서울대를 2개 만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의아해가지고 근데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제 공약 얘기하자 이거죠. 공약 이야기. 근데 이제 국민들이 네네. 안민석에 대한 평가나 기억은 국정농단 그것밖에 너무 없어요. 강렬해요. 근데 사실 저는 네. 국정농단 그거는 제 의정 활동의 일부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생존 수영을 최초로 제안해서 그것을 국가의 의무 교육까지 처음과 중간과 끝에 안민석이 있었고요. 무상급식도 요즘은 유치원도 다 합니다. 교육위원회 지난 국정감사에서 네. 유치원 무상급식 하지 않는 몇 개 시도가 있어서 교육감들 내가 아주 그 좀 막 뭐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모든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또 다 합니다. 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예. 이걸 다 이뤄내는 그 무상급식의 전도사 그 역할도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번에 이 도지사 선거에 대해 가지고 나오려고 했냐 그러면은 저는 10년 동안 제가 구상한 경기도의 비전이 있어요. 1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예. 근데 김동연 지금 뭐 갑자기 이 경기도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유승민 뭐 같은 과죠. 김원혜 무슨 준비가 돼 있겠습니까? 그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10년 동안에 제가 한 이제 구상을 10-10-1 비전으로 담았고 그게 10-10-1 첫 번째 비전. 비전이고요. 네. 그러니까 제 공약은 이재명의 플러스 5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정책과 공약은 100% 승계하고 근데 그것만 있으면 너무 좀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플러스 안민석의 브랜드 5개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가 10-10-1이고요. 네. 10-10-1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대학을 설립을 하는 건데요. 그것도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 예산을 2배를 늘려서 경기도가 교육 예산을 2배로 늘려서 학교와 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그 일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도 원도심에 있는 거기에 있는 학교 주차장들 밤에 전부 다 주민들한테 개방 다 합니다. 시흥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11개 학교가 하고 있어요. 학교에 지원을 해야지 학교가 개방하죠. 그래서 이제 학교와 벽을 허무는 이것을 교육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한다.
그 다음에 경기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겠다. 네. 제가 이제 문화예술, 체육 이쪽에 이제 오랫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5번째가 청년들 창업을 위한 이제 5위 창업 프로젝트를 만든 5개인데요. 지금 JYP가 그 질문하신 서울대학교 이제 2개를 경기도 만든 서울대는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에 2개 만들겠다. 지금 말이에요. 예. 바쁘셔서 네. 저희 세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혹시 그 책 네, 보셨습니까? 저도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1대학, 2대학 그건가요? 네, 파리 1대학, 네. 2대학, 3대학처럼 서울대학교 같은 좋은 대학을 전국에 10개를 만들자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교육부도 동의를 했어요. 시도교육감들도 동의했어요. 교육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는 정책적인 컨센서스가 굉장히 지금 숙성되어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법안도 반대는 서울대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서울대 총장도 찬성하고 있어요. 아. 서울대 총장이 앞장서서 이거 해야 된다 예. 그러고 있어요. 현재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교육시민단체에서도 찬성하고요. 예. 이제 법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인구가 4분의 1이 있는 예. 경기도에서 2개는 서울대학교 가지고 와야죠. 네.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네. 그죠? 네. 그런데 그냥 일반 대학이 아니라 일반 서울대학교 아니라 경기도는 반도체로 먹고 사는 경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남부에도 서울대 반도체 특성화 대학 하나 만들고 북부에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실리콘밸리보다 더 크고 더 강한 K 실리콘밸리를 경기도에 만드는 거죠. 인재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기도에 설치될 2개 서울대학교에서 그걸 해내겠다 그겁니다. 그럼 기존에 불가능한 게 보이죠? 기존에 있던 서울대는 그러면 어떻게 해체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서울대 그대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대 총장이 찬성하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서울대를 확산시키는 겁니다. 호화 그래서 상태니까 지금. 고등교육의 예. 질을 이제 높이는 것이죠. 예. 불가능해 보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유토피아를 파는 사람입니다. 그런 꿈이 없으면 정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생존 수영 미쳤다고 했어요. 무상급식 절대로 안 된다고 다 했습니다. 그게 지금 다 현실이 됐잖아요. 의무교육 됐잖아요. 서울대 10개 만드는 이 꿈은 지금 교육계의 다수가 지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우리도 높은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느낌으로 그냥 서울대 현재 서울대에서 반대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학생들이 예. 서울대 교수님, 이제 총장님이 예. 다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개 서울대가 서로가 다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다 가지게 있는 거거든요. 예. 기존에 서울대만 독식함으로써 서울대 위기론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자면은 영호남이나 충청에 있는 기존에 있던 국공립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 국공립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국공립대가 서울대가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아, 가령 네네. 경북대학교가 예. 과거에는 예. 거의 서울대 영구대 스카이대학 수준이었잖아요. 아니, 예전에 점수 부산대 항공사 점수 엄청 그랬잖아요. 높았어요. 네네. 그런 과거의 경북대, 부산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예산 투자를 서울대보다 턱없이 적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북대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더 많은 그 교수 인력을 충원을 해서 서울대에 준하는 그러한 교육 연구 여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지방대학도 좋아하고 지방국립대학도 좋아하고 서울대학교도 좋아하고 서로가 윈윈하는 것이고 누이 좋고 내부 좋고 도랑치고 가져 잡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는 이제 파리에서 했던 이제 뭐 대학들 합쳐서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하듯이 그렇지. 그거를 이제 전국에 있는 그 국공립대를 모델이고요. 통폐합해서 그 뭐 이름이 모델이고. 서울대로 될지 뭐 한국대학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그다음에 특성화시켜서 나눈다. 그렇죠. 그런 미국에도 가령 이제 유시 계열 대학들이 유시 계열 대학들, 버클리도 있고 유시, 버클리 뭐, 예. 캘리포니아에도 있고 예, 예. 뭐 저 샌디에고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대학들이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예.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이 우리 좁은 나라에서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인재로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10-11 비전은 뭔가요? 아, 텐텐원이요? 네. 야, 좋은 질문이에요. 요게 제가 10년 동안 준비한 정책인데요. 10년 준비해서 태린가. 맞습니다. 예, 그 의미도 있는데요. 경기도가 너무 넓잖아요. 평택에서 연천까지가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평택에서 연천까지 뭐 한
100km 넘을 것 같습니다. 200km. 200km. 아이고, 인구 1,400만입니다. 유럽으로 치면 하나의 국가예요. 도지사가 이걸 다 관리하기에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소신이 권력과 권한은 나눌수록 강해진다. 독점할수록 약해지고 부패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를 10개로 나눕니다. 그것을 이제 상생 생활권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것을 오산, 수원, 화성 이것을 이 세 개 도시를 이게 정조 문화권이거든요. 산수와 상생협의체를 만들자고 10년 전에 제안을 해서 이 산수와 상생협의체를 제가 주도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얼마나 웃겼습니까? 웃겼는데요. 오산하고 화성하고 길 하나 사이 두고 애들 길 하나 두면은 학교 다닐 수가 있는데 화성시라고 그래서 못 가. 맞아요. 그런 데 많아요. 마을버스 네. 행정구역 틀리다고 그래가지고 마을버스 못 들어가. 네. 이게 얼마나 부담이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산수화는 행정의 벽을 허물자. 예. 오산, 수원, 화성 행정 권한은 인정을 하되 행정의 벽을 허물자. 마치 한 개의 도시처럼 이름도 졌어요. 정조특별시. 정조특별시. 가상의 도시를 만들어서 하나의 도시처럼 그렇게 만들자. 근데 이걸 해보니까 뭐 교통 문제 해결되고요. 교육 문제 해결되고요. 학교도 같은 그렇죠. 한 도시처럼 생활권이 그렇게 하니까는요. 그렇지. 예. 예. 문화, 뭐 스포츠센터 같이 공유하고요. 뭐 산업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이거 하면서 인사권도 교류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가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인사권. 예, 그렇죠. 한 도시처럼. 예. 그래서 이게 그 과거에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중광역 행정구역 그거죠. 개편. 그거죠. 근데 행정구역 개편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노무현의 꿈을 실현하는 거예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도 전국에 70개를 나눠 가지고 예, 중광역 행정구역 그렇게 하려고 개편이라고 했는데 행정구역을 통합을 하다 보니까 반대하고 저항하고 갈등 때문에 이걸 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10-10-10-1 구상은 생활권 구상이다. 행정 단위는 인정하고 네. 서로가 행정의 벽을 낮춰가지고 같은 한 도시처럼 만들자는 거예요. 그걸 실질적으로 산수와 세계 도시는 지난 10년 동안 해왔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를 10개를 나누자. 가령 광주, 성남, 하남도 과거에 같은 한 뿌리고 생활권이 같아요. 북부에 파주, 김포, 고양 같은 한강 유역권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미 자기들끼리 다 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갖다가 도가 시스템을 하고 10개를 나누어서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정 권한을 이 10개 다 아낌없이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하나의 한 틀도 남기지 않고 다 내려보내줘서 이것야말로 지방 분권과 자치, 네. 노무현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네. 나눠서 예. 나누고 그냥 두는 게 아닙니다. 이 10개에 행복 공공시설을 집어넣는 거예요. 10개씩. 네. 지분 연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합의가 그렇죠. 됐대. 도하고 같이. 네. 자, 보세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경기도에 산후조리원이 공공산후조리원이 몇 개 쓸 것 같습니다. 한 개 아니에요? 한 개. 요즘 한 개. 아이고. 1,400만 인구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저출산 시대라고 그러면서 맨날 난리치면서 산후조리원이 하나밖에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하나씩 집어넣자 이겁니다. 그럼 10개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처음 듣네요. 아이들이 아프면 주말에 아프면 밤 아유, 12시 대책 아프면 없어요. 대책 없어요. 발을 동동 굴리지 않습니까? 예. 응급실 갑니다. 응급실 예. 가면 소아과 의사가 없어요. 예. 근데 소아과가 밤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토요일 주말에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평택에 이런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 이걸 각권역당 상생생활권에 하나씩 집어넣는 거죠. 아유, 좋습니다. 그죠? 예. 예. 그다음에 캠핑장.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캠핑 많이 다닙니까? 네. 이 10개 하나씩에 도하고 지자체가 함께 아주 좋은 캠핑장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어른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 아버님도 요양 보내드려야 되는데 어디를 보내드릴지 기동량만 듣고서 판단을 못 하겠어요. 도가 운영하는 도와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믿을만한 요양원이 있다면은 양질의 서비스를 주는 요양원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도 여기 하나씩 넣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10개의 행복 공공시설 집어넣으면은 10개의 경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10개의 상생생활권을 하나의 철도로 이어주는 원철도를 만드는 거죠. 원철도까지. 원철도. 야. 먼저 안수란 철도요? 그렇죠. 그 원철도 도지사 권한이 아닌데. 아닙니다. 이미 근데 이게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네. 경기 남부 같은 기존에 있던 선들을 경우에는 연결하면서 예, 경기 남부 같은 경우에는 안산에서부터 이천까지 네. 서해안선, 신안산선. 북발선 이게 다 계획이 돼 있고 그렇지. 추진되고 있어요. 아, 새로 네. 만드는 것들이 있긴 있지만은 교회선 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연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연결 경기도 가능해요. 전체가 예. 균형 발전되면서 예. 경기 그리고 이제 각 종점역은 GTX 종점역이에요. 그러면 그 종점역 근처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설계를 다 해가지고 경기도의 가장 큰 문제인 교통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주거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합니다. 네. 고스톱 전문용어로 치면은 1타 3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이게 이루어지면은 서울에서 이사하고 싶은 그런 경기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예. 사실 서울에서 밀려나서 김 PD도 서울에서 못 사니까 밀려온 거 아니에요. 우리 JYP도 그래서 기쁘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오산이 좋아서 오산 살지만은요. 네. 서울에서 밀려오는 경기가 아니라 의왕사신 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서울에서 이사하고 싶은 경기를 만드는 거죠. 서울을 품어내는 경기를 만드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까 싶어요. 근데 이러한 안민석의 텐텐원과 같은 예. 이러한 탁월한 정책 브랜드를 이러한 비전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조정식 뭐 교통 문제 뭐 조금 뭐 그런 뭐 많은 이야기들 들어왔던 이야기일 거예요. 마지막 요거 하나 꼭 요거만 저기 의총하다가 오셨는데요. 만약에 5월 9일까지 검찰 개혁이 완수 안 된다. 그러면 뭐 역풍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민주당 현재 지도부라든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요 답변은 정말 제가 오늘 핵심인데요. 그것과 함께 마무리 발언까지. 역사적으로 항상 있잖아요. 개혁을 하자는 사람들이 있었고 개혁을 반대하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네. 역사적으로 다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 해방여도 그렇고 뭐 노무현 때,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뭐 다 지금도 그렇고요. 개혁을 반대하자는 사람들의 공통된 논리가 있습니다. 3C 제가 이제 고안한 네이밍입니다. 그들은 3C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시기삼조다. 시기가 있다. 두 번째,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세 번째, 신중해야 된다. 요 3C를 가지고 개혁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지금도 당내에서 다 요거네요. 이거 검찰개혁 반대하는 사람, 언론개혁 반대하는 분들이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네. 하지만 속도 조절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시기를 잘 조절해야 된다. 요 3C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안 먹히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급박을 합니다. 역풍 분다. 역풍 분다. 이 역풍론이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민주당의 길은 개혁의 길이고 5월 9일까지 이 개혁 완수를 하지 못하면은 이 개혁을 해야만이 중도를 우리가 중도한테 진정성과 신뢰를 받아서 중도의 표심을 얻어서 지방선거를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월 9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5월 9일 이후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시냐. 저는 민주당의 시간표는 5월 9일까지밖에 없다. 네. 그런 정도의 비장한 각오를 가져야지 이 개혁 입법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나 박홍근 대표님들도 이 개혁 입법을 완수하지 못하면은 배치들 다 모아가지고 한강물에 집어 던지겠다. 누구 한 명이라도 한강물에 예. 투신하겠다. 그런 정도의 정말 죽게 살기의 각오를 해야지. 그래도 될까 말 겁니다. 왜냐 기득권 세력들의 지금 저항이 예. 어제 뭐 검사장들이 뭐 모여가지고 해외 하는 일종의 역사와 국민에 대한 저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기득권의 저항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뭐냐? 민주당이 결기를 보여주고 국민들이 민주당을 믿어주고 응원을 해주는 그 힘으로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항상 역사는 그래 왔습니다. 네. 기득권의 저항을 못 뚫고 좌절하면은 민주당은 주저앉게 되는 것이고요. 아이고, 네, 그렇죠. 큰일 납니다, 정말. 예. 자, 이렇게 아주 선명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면서도 5선까지 이렇게 달려오신 그것도 가장 어렵다는 수도권에서 안민석 의원이 또 이 돌파하겠다 이 의지를 밝히시면서 경기도지사 민주당 경선에 뛰어드셨습니다. 이제부터 300조 윤주 이야기하면은 예, 이게 저 예, 가짜 뉴스. 태극기 부대 예. 최순실 저 엑스맨이라고 제가 이렇게 취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네, 고생하셨습니다. 많으셨고요. 예,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